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전략적 기획론 7주차 강의를 하는 거죠. 오늘은 여태까지 했던 음,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을 종합해서 수학 분석을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이 강의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고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제가 얼굴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지금 조명도 쓰고 있는데 피곤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거의 1시간 넘게 강의를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진짜 역대급 강의를 했습니다. 역대급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끄고 어 이제 컴퓨터 켰더니 음성이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마이크 쓰거든요. 이런 마이크를 쓰는데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틀어봤더니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정말 역대급 강의였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두 번째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출래 감출 수 없게 피곤함이 얼굴에 쩔어 있어요 지금요. 아 진짜 진짜 그래요.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겠죠. 근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있네요. 제가 초창기에 이런 실수 몇 번 했는데 최근에 없다가 또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 강의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했던 강의를 하니까 더 완벽한 강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한 번 했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약간 강의가 루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강의가 루즈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슬픔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수화입니다. 수화는 지금까지 했던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나한테 외부 환경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기회적인 요소죠. 외부 환경인데 나한테 해로움, 위해를 가할 요소들은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부 역량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강점이고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거는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이 스왓을 그래서 이거 앞글자를 따서 스왓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그래서 수화표는 사실은 요게 이제 수화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수화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딱 요걸 하면은 이제 이게 수화표가 되는 거거든요. 수화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수화 강점 뭐고 약점 뭐고 기회는 뭐고 위험 모델 이렇게 나열하는 게 수화표가 되는 거고 기존에 이제 앞에서 했던 분석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수화표를 많이 쓰느냐? 핵심은 이제 이걸 정리해 보시죠. 왜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냐? 이게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를 보면은 simple to do and practical to use. 쓰기 편하다는 거죠. clear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고 focus on the key internal, external factor. 즉 핵심적인 요소를 딱 하기 좋고 help to identify future goal. 이 수학 분석은 분석 도구로도 쓰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전략을 짜는 도구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편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 정보를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추가 분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도구죠. 약점도 있습니다. 수학 분석은 이제 정리 딱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까 봤듯이 네 개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은 그야말로 수학입니다. 수학 해가지고 아까 분석했던 걸 쭉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제 기존의 분석을 딱 요약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분석의 의미에서 기존의 분석을 이제 요약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간편하니까 그리고 직관적이니까 이제 많이 쓰는데 약점도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면은 첫 번째 이걸 쭉 나열하는 거죠. 쭉 나열하니까 일단 요점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요점이 없다는 말로 같은 맥락으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펑펑해. 너무 펑퍼짐해. 그리고 가끔 이제 여러분들도 분석하면 느끼겠지만은 이게 객관적 팩트인지 의견인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세상이 그런 건지 팩트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그게 약점인지 강점인지 기회인지 위협인지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스와스는 그것을 딱 이거는 강점이고 약점이라고 딱 칼로 갈라놓거든요. 이런 건 약점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스왓은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 도구고 분석 틀이고 분석 그 정보를 요약하는 데 많이 쓴다는 것들을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왓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Factor has to be identified relative to the competitor. 즉 경쟁자. 우리는 항상 어떤 경쟁적인 환경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경쟁자와 관련해서 이것들이 경쟁자의 관계에서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스왓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네 칸에다가 아까 했듯이 이제 강점과 약점, 뭐 기회와 위협 이렇게 하는데 이 내가 강점과 약점이고 위기와 기회와 위기인 거는 사실은 경쟁자의 관계에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쟁자의 관계에서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령해서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경쟁자가 나보다 달리기를 더 잘한다면은 그건 나한테는 강점이 되질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쟁자의 관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스와스 만들 때 이거를 너무 한정 끝도 없이 막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3개에서 여기서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를 나열하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을 명료하게 규정하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강점을 브랜드 파워라고 한다면은 그냥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좀 더 구체적이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브랜드 이미지가 대충 10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냥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열을 할 때는 그 요소들을 나열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의견을 밝히지 말고 사실에 대해서 적시하라는 거예요.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팩트 하나하나다. 이 팩트 하나하나는 곧 행동으로 즉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 강점을 살린 이런 전략을 짠다. 이런 식의 액션과 직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호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분석은 그래서 좀 더 수학 분석을 효과적으로 쓰려면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걸 갑자기 영어로 썼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이 수업을 영어 수업으로 했었어요. 영어 수업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한글 수업을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영어로 만들었던 자료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왓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스왓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스왓 이 도구 툴이죠. 이 툴킷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쭉 나열했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알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 스왓을 약간 계량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왓에다가 우선순위를 결합시키는 거죠. 이 요소들 하나하나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왓을 만든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실제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건 경기도가 비전 2020 비전을 만들 때 경기도를 수학 분석한 건데 이렇게 해놨어요. 즉, 4칸 그야말로 강점, 약점, 위기, 기회, 기회, 위기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을 나열해놨죠. 먼저 강점을 한번 보시죠.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식 정보와 기반이 양호하다. 풍부한 개발 유보지를 산지하고 있다. 동부가 중심권으로 입지를 갖고 있다. 이건 강점이라는 거죠. 위협, 외부적인 위협 요소는 뭐냐? 도시 관련 문제가 광역화되고 있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요쪽 부분, 요쪽 파트가 앞에 분석에서 내부 역량,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지역의 내부 역량 분석한 결과겠죠. 분석 결과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이제 나열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외부 환경을 분석한 결과겠죠. 그리고 이거를 기회와 위기를 쪼개서 한 거죠. 그리고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강점인지를 알겠는데 이게 이제 이게 정말로 이제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은 일단 우선순위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액션과 연결되는지 그게 불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 분석이 갖고 있는 단점인 거죠. 약간 모호하다는 거. 뭐 이번에는 경상남도 종합개발 계획을 할 때 세웠던 이게 이제 종합개발 계획은 그야말로 이제 이게 전략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종합개발 계획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게 전략이 되는데 이 전략을 짜기 위해서 먼저 분석을 했던 거죠. 분석을 먼저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분석을 어떻게 했나 보시죠. 이렇게 분석한 거죠. 즉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짜는데 경상도가 갖고 있는 강점은 동부가 교통 중심, 산업과 인프라가 거점이고 관광 자원을 갖고 있다. 이런 걸 강점으로 뽑은 거죠. 위험 요소로는 취약한 산업 구조, 재정 확보,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위험 외부 환경적인 위협의 요소를 본 거죠. 그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구분한 것은 굉장히 강점. 정보를 요약하는 것도 강점. 근데 우선순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요소들, 팩터들을 나열하긴 했는데 우선순위가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왓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드밴스드된 조금 진보된 스왓 분석 방법이 있어요. 진보된 스왓 분석은 뭐냐면은 이런 거에다가 요 각각의 팩터, 요거 하나하나가 팩트죠. 이런 게 하나가 이제 팩터들인데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요인들 팩터가 되는데 요거 각각의 하나하나들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수학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수학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네 칸을 만들어서 이제 내부 역량과 관련해서는 강점과 수화시니까 약점을 기술하고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회와 위기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내부 환경과 관련해서는 요거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쭉 이런 요소들을 나열했잖아요. 나열 쭉 했잖아요. 쭉 이렇게 나열돼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은 내부 역량 관련해서 그것의 중요도, 얼마나 중요한 것과 레이팅, 그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중요도는 0.1부터 100까지 하면 되겠죠. 내가 직접 혼자 매겨도 되고 팀원들과 함께 각각 매기는 겁니다. 요 요소에 대해서, 요 팩터에 대해서 4명이 있다면 하면은 나는 뭐 95점, 나는 이건 70점, 나는 20점 이렇게 주면은 이걸 평균하면은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요도의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팅. 그것의 우선순위를 또 혼자 하거나 팀원들과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스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최종 스코어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네번 스왓 강점과 약점을 그냥 나열하지 않고 이 점수별로 순위별로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보 속에는 단순히 내부 역량 분석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의 우선순위까지 정보가 담기는 거죠. 외부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역량도 각각의 요소들, 나열한 요소들을 쭉 늘어뜨려 놓고 중요도를 평가합니다. 역시 개인이 매기거나 혹은 팀원들이 매겨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리고 외부 환경일 때는 probability, 즉 실현 가능성을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환경에서 우리가 거론하는 기회 요소라든지 위협의 요소는 미래를 예측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될지 않을지는 모르잖아요. 현실화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갖고 현실화 가능성이 높으면 3, 낮으면 1로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 역시 곱합니다. 이렇게 쭉 곱하죠. 그러면은 쭉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점수별로 다시 이거를 나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역량은 아까 그랬듯이 중요도와 우선순위, 레이팅 점수로.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중요도와 그것의 실현 가능성. 아무리 중요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은 그것은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면은 요 정보는 기존의 스왓에다가
우선순위까지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돼서 훨씬 더 상위의 정보, 더 고급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스왓을 하실 때 자신이 선택한 세계조가 이제 조직을 선택해서 스왓을 하실 때 저는 이 어드밴스된 스왓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서 했던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 분석의 그 팩터들을 나란 것만 하더라도 훌륭하긴 한데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싶으면은 거기다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선순위까지 반영한다면 더 좋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전략을 짤 때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같은 내용을 두 번째 하니까 약간 맥이 빠지네요.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왓이라는 툴킷을 어떻게 분석 도구로 활용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할 얘기는 스왓 툴은 또 전략을 짜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왓을 활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 분석과 외부 역량이죠. 외부 역량을 분석해서 스왓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갖고 전략 방향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왓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4개의 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나열을 하는 거죠. 요소들을 나열했죠. 3개에서 5개 정도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좀 어드밴스된 방식으로 우선순위까지 반영하면 더 좋다 그랬죠. 그러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고 어떻게 전략 방향을 설정하냐면은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 강점은 여기로 가고 약점은 여기로 가고 그리고 기회는 여기로 가고 위기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부 역량 여기는 외부 환경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렇게 좀 나열하는 게 쭉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강점과 기회를 결합하면은 금상첨화겠죠. 내 쪽으로 강점이 있고 기회가 왔어 외부적으로. 그러면 이게 공격적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SO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약점이 있는데 어쨌든 기회야. 그럼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향 전환 전략을 짜는 거죠. 요것과 요소를 결합해서. 그리고 내가 강점이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해. 그러면 위험 회피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점이 있는데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해. 그러면 방어적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2라서 4개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분석은 기존의 분석을 요약하는 어떤 분석 툴로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즉 강점과 기회 혹은 약점과 기회 혹은 강점과 위협, 약점과 위협을 결합해서 전략의 방향을 짜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분석이 많이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이렇게 똑 떨어지질 않습니다. 뭐 공격적 전략, 뭐 방향 전환 전략, 위험회피 전략, 방어적 전략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결합해서 전략을 짜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수학 분석 틀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분석 틀의 의미도 있고 전략 방향을 짜는 툴로서도 유용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 전략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내적인 것과 외적인 환경을 서로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면서 하는 거라는 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강점이라든지 기회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나의 약점이라든지 외부 환경의 불리함을 어떻게 전략으로 할 수 있지? 이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불리한 약점과 위협을 전략의 어떤 기회로 만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쓴 게 뭐냐면 사례예요, 사례. 어떻게 사례를 들을까? 즉 사실은 스왓 자체를 설명하는 건 큰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서 알지만은 굉장히 경영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굉장히 간단한 분석 틀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할머니이기 때문에 뭔가 심오한 것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경영학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인데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사례를 찾는 게 참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약점을 이용한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그리고 이제 위기를 이용한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이 사례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강의, 같은 강의를 아까 한 소리 없이 녹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쌈박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또 같은 얘기를 또 하려니까 약간 맥이 빠지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주에 가면은 와일드 라이프 해비타트라는 어떤 이런 식의 이제 이 생태공원이 있나 봐요. 생태공원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는 리조트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리조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숙박도 하고 이제 가족끼리 놀기도 하고 가면 이제 또 아침에 식사를 먹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생태공원이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를 조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보다시피 아침에 조식을 밖에서 하면은 이게 새들이 와가지고 막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들이 와가지고 똥 싸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노리고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 밥 먹으러 아침에 밥 먹으려고 하는데 막 새들이 똥 싸고 왔다. 또 새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음식을 쪼아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리조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에게 편함과 어떤 휴식 이런 걸 주는 리조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주 와일드라이프 해비타트에서는 이 약점의 요소를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Breakfast with Bird. 새들과 함께 아침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당신이 우리 와일드 라이프 해비타트에 오시면은 새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음식을 쪼고 있고 옆에서 앉아 있고 새들이 뭐 똥도 싸고 막 난리 치겠죠. 근데 사람들은 좋다고 웃고 있죠. 그죠? 왜냐? 이 헤비타드가 갖고 있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킨 케이스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들이 우글거리는 데서 아침을 먹는 경험을 누가 해보겠습니까? 근데 여기 가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오히려 기회, 강점으로 전환시킨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음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케이스는 버버리입니다. 버버리. 여러분 버버리 뭔지 알죠? 이 트렌치코트. 보통 트렌치코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 버버리가 그 트렌치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1차 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트렌치코트 하면 그냥 버버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버버리 하고 실제로 그런 트렌치코트 입고 여고 앞에서 알몸으로 성기 보여주는 사람들을 바바리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바바리입니다. 굉장히 고가 브랜드죠. 그러니까 딱 봐도 영국 옷이에요. 근데 영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영국 옷 딱 느낌이 있어요. 영국 옷 이런 느낌이 있어요. 버버리도 전통적인 그런 영국 옷이죠. 근데 이제 이게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의 명품인데, 근데 2000년도 초반에 버버리가 브랜드 위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국 사람들 이제 버버리 입는데, 헐리건들이 막 축구장에서 난동 피우는데, 막 버버리 입은 사람이 난동 피우고 막 그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급한 취향의 젊은이들이 입는 영국 옷. 싸구려 옷은 아닌데, 왠지 이렇게 저급한 젊은이들이 입는 영국 옷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더군다나 2008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고가긴 한데 굉장히 좀 낡고 좀 고급 취향은 아닌 이런 젊고 세련되진 않은 이런 이미지가 이제 누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전통 이런 걸 중시하니까 뭐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낡은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금융위기까지 겹쳐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위태로웠죠. 그때 2006년도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버버리가 2006년 때 안젤라 아렌츠라는 CEO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CEO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CEO로 선임을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안젤라 아레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온 전략, 그 당시에 위기를 맞은 버버리를 기회로 만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 뭐냐면은 디지털 버버리라는 겁니다. 디지털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즉 버버리를 기존에 뭐 그러니까 버버리 공장이 요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버버리 하면 굉장히 막 장인들이 막 굉장히 수공업으로 조금 단품 소생산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디지털로 버버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밀레니엄 세대들이 입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수석 디자이너로 이 크리스토퍼 베일리를 초빙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중에 CEO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은 디지털 마케팅을 해요. 디지털 마케팅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래 명품 버버리 같은 명품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살 수도 없지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급 백화점의 1층에 있는 배경 1층에 있는 그 명품 샵에 가야 되는 거죠. 샵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샵에 이제 그 셔퍼가 이게 사람의 이게 행색이라든지 옷을 쓰고 위아래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버버리 살 사람인지 아니면은 브라우징만 할 사람인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없어 보이면은 그냥 그게 냉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을의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이제 뭐 이거 옷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 물어보면 뭐합니까?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뭐 가방도 만져보면은 이 가방 얼마에 물어보면 뭐 300, 400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만 죽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버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이런 고가의 브랜드는. 그래서 이 안젤라 아렌치가 뭘 하냐면은 디지털 버버리를 전략을 세우면서 다양한 소셜 플랫폼,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지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버버리와 관련된 어떤 상품이라든지 트렌드를 계속 올립니다. 실제 여러분 이 강의 본 다음에 페이스북 가가지고 버버리 쳐보세요. 한국 버버리 쳐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 맺기를 하면은 버버리가 계속 최신 트렌드의 어떤 패션 것들을 계속 올려주거든요. 그럼 나는 그거를 갖고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이런 게 신상품이 나왔구나. 아, 이런 거는 생각보다 조금 굉장히 핫하네. 이런 느낌 줍니다. 그러니까 감히 접하지 못했던 버버리 같은 명품을 우리가 디지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쇼킹한 것도 뭐냐면은 패션쇼도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명품 브랜드 최초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패션쇼 같은 거 본 기회가 없죠. 패션쇼는 어떻게 합니까?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상류층들 혹은 부자들이 가서 그냥 무앗 떨고 앉아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특히 버버리 같은 데는.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보는 거죠. 한 번도 여러분 패션쇼 본 적 없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업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패션쇼도 버버리 패션쇼도 보여주고 버버리 Fall Winter FW죠. 2020-2021 그러니까 올 가을과 내년 겨울에 예상 패션에 대한 버버리 제안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쭉 보면은 남자옷인가? 그래서 끝에 가면 이제 나와서 이제 아까 나왔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쪽을 이제 다 보여주는 거죠. 선명한 인생 이막을 보셨습니까?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블에 대해서 사람들을 접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패션쇼에서 있는 상품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른바 진보적인, 그러니까 약간 시대를 앞선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매장에서 사람들은 좀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걸 도입했냐면은 See Now Buy Now 체제를 도입한 겁니다. 즉 패션쇼를 보고 바로 내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도입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마케팅을 확대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언제 사고 어디서 사고 어떤 종류를 샀는지를 그런 것도 정보를 누적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버버리가 위기에 빠졌던 버버리가 2017년도 위기에 2000년 초에 위기에 빠졌던 버버리가 지금은 완전히 매출이 수직 상승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기를 어떻게 자신의 기회로 다시 전환시켜내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강점과 기회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익숙한데 어떻게 약점, 아까 호주 그 와일드 라이프 해비타트 이 경우, 그다음에 버버리 경우처럼 어떻게 위기를 우리가 다시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 스왓엔 그게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스왓 분석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수학 분석으로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전략, 이 공격적 전략과 뭐 이제 방어 전략을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짜면은 그 전략의 이제 전략 대안들을 쭉쭉 나열하죠. 쭉쭉 이렇게 나열하죠. 왜냐면 다양한 어떤 전략 대안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그럴싸하고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전략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거를 이제 비전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리스 신전 같은 것들을 비전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통 여기다가 이제 미션을 쓰고 비전을 쓰고 여기다가 뭐 기업의 가치를 정리하고 여기다가 이제 전략 방향 보통 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전략에 따른 어떤 오브젝티브를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각 오브젝티브별로 이제 액션 플랜을 이제 적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대안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걸 골라서 이제 여기 이제 전략 방향, 비전 하우스의 전략 방에다가 이제 채워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전략 대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것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전략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죠. 전략
대안은 아까 했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라는 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격적인 전략, 그 장점과 기회를 활용한 공격적인 전략을 편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할 거냐? 이거를 대안 1, 대안 2, 대안 3이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노하우. 우선 시급한지 여부와 그것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시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으면 핵심 추진과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시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면 그냥 선택과제, 즉 옵션이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만.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급한지 그리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이거 2번은 역시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매우 시급하고 매우 효율적이다 하면 이건 핵심 과제가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시급하긴 하지만은 효율성이 낮다. 그러면 이건 운영 과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시급하지도 않고 효율성이 낮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선택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제를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전략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 대안도 시급함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 평가를 해보고 우선순위별로 나열을 해서 가장 그 상위에 랭크된 그 전략을 우리가 전략 방향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수학 분석은 분석을 요약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수학 분석은 그것을 이용해서 전략의 어떤 방향을 짜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수학 분석 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초장에 제가 설명한 얘기랑 좀 연관되는데 생각해 보시죠. 수학 분석은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수학 분석은 이 네 가지 틀로 짭니다. 그죠? 이것은 분석 도구이기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전략 형성을 하기 위한 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요점은 뭡니까? 장점과 약점을 우리 먼저 분별해내는 거죠. 먼저 내부 역량 차원에서 장점과 약점을 분별해내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오히려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노키아 사례입니다. 노키아는 예전에 덴마크 기업이죠. 덴마크 기업이고 이 2009년도 10년도 때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노키아가 피처폰 시장을 사실상 휩쓸었습니다. 2009년도 시장 점유율 한번 보세요. 애플의 지분율은 2.1%밖에 안 되는데 노키아는 거의 37%까지 되고 삼성도 거의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퓨처폰 시장을 완전히 휩쓸었던 강자입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아니라 핀란드를 거의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당시 노키아가 스마트폰 기술,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근데 퓨처폰 시장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여기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스마트폰 시장으로 진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미 여기서 충분히 내가 강점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불확실한 스마트폰 시장에 나가서 괜히 굉장히 어떤 위기를 자초할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개척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신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전환된 경우인 거죠. 그죠? 만약에 노키아가 그 당시에 과감하게 스마트폰 진출했다면은 그 피처폰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도 굉장히 강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2009년 10년도 때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피처폰이 왕창 망한 거죠. 그리고 세상은 지금같이 돼버린 거죠. 삼성은 다시 애플을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잘 탈바꿈이 되면서 역시 애플과 함께 삼성의 갤럭시 폰이 시장을 양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키아의 경우에는 이미 피처폰 시장에서 너무 자기의 강점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됐던 거죠. 강점이 약점이 됐던 겁니다. 그죠? 다음으로는 위기가 이번에는 위기가